일어난 일이 아직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만큼 충격적인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이상하게도 엄청나게 동생과 차별받으면서 살았던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제가 차별받고 산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릴 땐 왜 그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군요. 정말 제 기가 막히고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 집은 남아 선호 사상이 정말 짙었던 집이었습니다. 다들 제 남동생을 떠받들어 주면서 하루를 보내셨죠. 그런데 제 편일 줄 알았던 엄마까지도 아들 하니까 저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적어도 엄마만큼은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다들 아들 한다지만 엄마도 저와 같은 여자라는 성별을 타고난 사람이니까요. 세상에서 차별받으며 제일 억울하고 슬프고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음식입니다.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인간이 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된장찌개에 김치가 일상인 밥상이었고, 동생은 늘 소고기에 햄에 먹고 싶다는 걸 다 차려주셨죠. 제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동생은 산의 진미가 어우러진 어마어마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제 몫은 김치와 찌개였습니다. 당연히 동생과 저는 발육 상태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동생은 소화비만인 반면 저는 깡마른 영양실조와 다름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길을 걸어가기라도 하면 남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조금 크고 나서부터는 제가 남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앤 줄 알고 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차별이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제가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을지 이해가 가십니까?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저를 무시하니까 당연스럽게 남동생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엄마랑 둘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저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난리를 치는데 하루 종일 서럽지 않은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해외에 발령을 나가 있었던 상태라 한국에 있지도 않았고요. 그나마 유일하게 집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아빠가 오랜 시간 부재 상태로 있으니 저는 정말 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친할머니고 외할머니고 할 거 없이 죄다 저를 미워하셨어요. 할머니들이 오시면 당연히 우리 똥강아지 내 새끼는 동생을 향한 말이었죠. 시장 갔다가 생각나서 사왔다고 동생에게는 사탕을 하나를 안겨주셔도 제 몫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동생만 데리고 공원에 놀러가고 전시회를 다니시면서 일상을 보내시는 게 취미셨어요.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할 수 있는 거라곤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놀러 다니느라 바쁜 시기에 저는 공부만 했으니 제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던 엄마는 알아서 잘하니까 끝까지 혼자 하라며 동생에게만 학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차별은 차별도 아니죠. 동생이 소아비만이었던 데다가 남자이기 때문에 체격이 조금 큰 편이었습니다. 살다 동생 옷을 물려받아 입은 사람은 주위에 저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동생이 유행 지났다고 안 입는다고 내던진 옷은 고스란히 제 옷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안 입고 싶다, 새 옷 사달라고 하면 없는 형편에 무리한 거 요구한다면서 저한테 멋부려서 어디다 쓸 거냐고 호댓말을 하셨어요. 그래봐야 남자밖에 더 꼬시겠냐며 그렇게 살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단지 다른 친구들처럼 분홍색 옷,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싶었던 것뿐인데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싶었던 것뿐인데 말이죠.
정말 토가 나오게 힘들었다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19살 고3 시절은 더욱더 가혹했습니다. 문제집 하나 사주지 않아서 남들이 다 풀고 버린 문제집을 주워다가 지우개로 박박 지워 문제를 풀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오죽 불쌍했으면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문제집을 저에게 주시면서 공부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조차 기꺼이 받아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동생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았거든요. 저만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돈이 없어서 돈을 벌어와라. 이 말만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입고 다니는 옷들은 전부 수십만 원이나 하는 메이커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옷을 사본 적이 없어서 그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혹독한 고3 시절을 보내고 난 뒤 저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턱하니 합격을 하게 된 것이었죠. 수능 당일 엄마가 싸준 떡을 먹고 속이 메스꺼려 문제에 집중을 못한 것 치고는 꽤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등록금을 주셨으면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온 집안 사람들은 저를 앉혀놓고 못된 말을 했습니다. 어디 여자가 대학을 가려고 하냐부터 시작해서 집안 살림이 빠듯한데 꼭 대학을 가야겠냐고 취업을 하라는 이야기였죠. 거기에 1살 어린 동생이 이제 고3인데 누나가 좋은 대학에 가면 길을 못 펴고 공부를 못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남동생은 머리까지 나쁜 우매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남동생이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날 처음으로 저는 대들었습니다. 우리 집 가난한 거 아니지 않냐고. 내 등록금은 아빠가 벌어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할머니들은 저의 등짝을 치면서 네 아빠가 해외에서 고생하는데 딸이 대학을 가는 게 말이 되냐면서 돈을 벌어오라 했습니다. 남동생 대학 등록금만 해도 허리가 휠 게 뻔한데 어디 대학 문턱을 밟겠냐고요. 저는 제가 더 똑똑하니까 제가 대학을 나오는 게 맞다고 반문했어요. 그러자 친할머니께서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정말 눈앞에 별이 반짝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제가 그런 걸로 뺨까지 내어줘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저는 대학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1년 동안 남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딱 1년치 등록금만 모으면 그 뒤로는 대학 이름 팔아서 과외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고액과외가 판을 치던 시기였기에 저는 부푼 꿈을 안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 새벽까지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 간 친구들이 술을 먹자 클럽에 가서 놀자고 저를 부를 때도 거절했습니다. 저에게 독하다며 손가락질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제가 가려던 명문 사립대는 등록금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대학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재수를 하러 갈 때에는 절대로 엄마가 싸준 떡을 먹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수능 3개월 전부터는 독서실에서 총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급은 20만 원 남짓이었지만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저는 1년치의 대학 등록금이 마련되자 독서실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체크해가며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재수 수능 성적을 올 1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국립대학의 떡하니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습니다. 성적만 잘 맞추면 무조건 장학금이 나온다는 전체 수석만 받을 수 있다는 그 장학금을 제가 거머쥐게 되었죠.
제가 그런 결실을 맺을 동안 제 동생은 탱자탱자 놀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방에 있는 이름도 없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집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혹시 상상이나 가시나요? 동생 기죽이지 말고 대학을 포기하라 하더라고요. 남들은 몇백만 원짜리 고액 과외를 붙여가면서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저는 고작 동생 기죽는다고 포기하래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나와버렸어요. 다행히 장학생 특례로 기숙사를 얻을 수 있었고 등록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4년 내내 저는 과외로 돈을 벌었고 기숙사 생활을 했으며 학점은 최우수로 유지했습니다. 차별에서 나온 저의 끈질김은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인내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인연을 끄는 것과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간간히 엄마와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지만 좋은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동생 기죽이고 좋은 대학 가서 인연 끊고 사니까 좋냐고, 네가 그 학교에 가는 바람에 동생이 엇나가는 거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엄마와 할머니에게 대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참고 살다가 시집을 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드디어 길고 길었던 해외 생활을 청산하시고 아빠가 아예 돌아오셨습니다. 아빠가 왔으니 가족들끼리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도무지 집에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학교를 핑계대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아빠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왜 집에 돌아오지 않느냐, 왜 집을 나갔냐 하는 순수하게 궁금함에서 나온 질문이었지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밥을 먹으면서 살아야 힘이 나지 왜 밖에서 그러고 살아 하는데 가슴에서 쿡 찌르는 분노가 일더라고요. 그래서 천하태평 해외에서 시간 보내느라 아무것도 몰랐을 아빠에게 와다다 다 쏟아냈습니다. 내가 왜 나가 사냐고? 엄마가 밥 반찬으로 김치밖에 안 주는데 내가 왜 집밥을 그리워해야 돼? 뭘 먹을 게 있어서 집밥 타령을 하겠냐고 내가. 밖에서 사 먹는 게 훨씬 영양가 있고 맛있어. 아빠는 제 말에 놀란 듯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마치 제가 김치만 먹고 살았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목소리였죠. 우리 아빠는 방관자였습니다. 말 그대로야. 김치만 먹고 살았다고. 동생은 맨날 고기 주고 생선 줘도 나는 김치에 찌개만 먹고 살았다고. 내가 왜 체중 미달이었는데? 그러자 아빠는 한숨을 쉬면서 잘 알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매정하게 아무것도 몰라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그렇게 차별한 게 아니었는데 괜히 화풀이는 아빠에게 하고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어요. 할머니들도 모조리 다 공범이라고 나한테 대학도 가지 말라고 했다고. 내가 왜 그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도 재수를 했는 줄 아냐? 등록금 못 대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재수한 거라고 다 쏟아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후폭풍이 두려웠지만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나이 25살에서야 드디어 알을 깨고 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빠랑 한바탕 싸운 건지 엄마가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꼭 그걸 말로 뱉었어야 했냐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대학 등록금도 주지 않아서 애를 저 고생하게 만들었냐고 했다는데 그거야말로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맨날 돈 없다 하면서 이름 모를 대학에 간 동생 자취방 얻어주고 생활비 대주고 하느라 돈이 없는 거죠. 저는 엄마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차별받고 자란 게 어떻게 마음의 병이 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저한테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아빠와 자기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대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멀리서 아빠가 엄마한테 또 내 딸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는 거냐고 성질을 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서둘러서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속으로 아빠를 응원했습니다. 당연히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를 졸업했는데 취직이 힘들었을까요? 저는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는 동안 남동생은 학사 경고를 맞고 졸업장도 받지 못한 채로 미루던 군대에 갔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다고 난리를 치고 미루더니 24살에서야 겨우 군대를 간 꼴이었죠. 자기보다 어린 선임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너무 힘들다고 매일같이 엄마한테 우는 소리를 했대요. 근데 우리 엄마 정말 매주 면회를 가더라고요. 코앞에서 자취를 하는 저를 보러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그 흔한 반찬통 한 번 줘본 적 없으면서 남동생 면회 갈 때는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간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친구들 좀 데리고 면회 가서 동생 면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주위에 예쁜 친구 하나 없냐면서 공부만 하더니 죄다 안경잡이들 만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동생 선임들이랑 소개팅도 시켜주고 해야 동생이 편할 거 아니냐는데 도대체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무슨 마담뚜예요? 그런 거라게. 저는 대기업 취업과 동시에 잠시 들어가 살고 있던 고시원을 청산하고 원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에는 죽어도 들어가기 싫고 어차피 도움 요청해봐야 1원 한 푼 보태줄 마음 없는 거 뻔히 알아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아빠만 모든 걸 알고 난 뒤 저한테 미안해 하셨죠. 그래도 전세금 조금 보태줬어야 하는 건데 하시면서요. 전세 대출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착실하게 갚아 나갔습니다. 한 3년쯤 지났을까요? 돈 모아가며 열심히 착실하게 살고 있었던 저에게 엄마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했어요. 명절 때 아니고서야 서로 연락도 없이 지냈는데 뜬금없이 연락에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받았죠. 너는 그 큰 돈 벌면서 어떻게 집에 생활비 한 푼도 안 줄 수 있니?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생활비를 드려요? 명절 때 되면 용돈 드리잖아요. 내가 키워준 몫이라도 내놔라 그럼. 내가 그 돈 받아서 써야겠다.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 돈을 왜 엄마에게 주겠습니까? 키워준 몫이라고 해도 옷 한 번 제대로 사준 적 없는 엄마한테 제가 왜 돈을 줘야 하나요? 그래서 저도 먹고 살기 빠듯한 처지라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너 원룸 살고 있다고 했니? 아무리 원룸이라지만 요즘은 평수가 좀 다양하다고 하던데 둘이 살기 괜찮니? 저는 갑자기 저희 집을 물어보는 엄마가 수상했습니다.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자 엄마가 진짜 용건을 딱 뱉더라고요. 우리 훈이가 너네 집 근처에 있는 인쇄소에 취직했다고 하더라. 본가에서 출퇴근하기가 힘드니까 같이 살았으면 좋겠네.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원룸인데 다 큰 남동생이랑 같이 살으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집 좁아서 침대 2개 못 들어와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면 네가 본가에서 출퇴근하고 훈이한테 집 양보해라. 우리 훈이 몸도 성한 곳이 없는 마당에 출퇴근까지 멀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 누나가 돼서 그 정도는 양보해야지. 그래서 저는 전화하지 말라고 이런 전화하실 거면 앞으로 차단하겠다고 냉정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차라리 자취방을 구해주던 차를 구해주던 신경 안 쓸 테니까 제발 저한테서 관심을 좀 꺼달라고 했어요. 아빠가 또 면목 없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씩씩거리면서 성인 돼서 집에 도움받은 거 하나 없다. 물론 어릴 때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쌀밥에 김치 준 거
그거 키워준 거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어요. 20살 이후부터는 정말 집에 이런 한 푼 받은 거 없고 밥도 못 얻어먹었다고 잠만 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라도 받아야겠냐고 재어준 값이 필요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는 아니라고 엄마가 너무 생각이 없다고 미안하다며 화를 풀으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남동생에게 차를 사주셨더라고요. 저는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제 보증금은 정말 1원도 안 도와줬으니까요. 그런 척박한 제 삶 속에서도 한떨기 장미꽃이 피어났습니다. 집에 가는 게 싫어서 회사에 내리 있다 보니까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대리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평소에 매너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하셨던 분인 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제 선임분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알려줘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나 졸업하고 나서나 연애 한번 못 해본 저에게도 드디어 새싹이 움트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옆부서 대리님과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는 딱 2년을 채우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2년 동안 물론 집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죠. 솔직히 너무나도 겁이 났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건 맞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낱낱이 밝혀질 텐데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속속히 보게 될 텐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별당하면서 컸던 저의 일생일대기를 이야기하고 우리 집이 얼마나 개차반인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남동생은 군대를 다녀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인쇄소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매일 그만두고 싶다고 타령하는 것 같다. 2년 동안 집에 간 일이 거의 없다. 명절에도 얼굴 안 보고 산다고 결혼을 해도 처가에 뭘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이 저를 떠나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신랑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참 힘들었겠다. 너무 고생했다. 앞으로는 내가 그 과거를 모두 지워줄게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꼭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분명 할 이야기는 돈밖에 없을 거라고. 대신 우리 집이랑 인연 끊고 살 거고 절대로 돈 줄 일 없을 거라고. 혹시나 집에서 돈 이야기 꺼내면 절대로 모른 척하고 받아주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댁 가서도 똑같이 했어요. 제가 차별당한 역사를 들으신 시모는 눈물을 찍어내셨고 시부는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똑 부러지는 며느리를 누가 그런 대우를 받게 했냐고 혼쭐을 내주시겠다고 했죠. 저는 울다 웃으면서 예비 시부모님에게 평생 잘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저를 ATM 기계인 줄 안다고 이해를 부탁드렸습니다. 대신 절대로 피해를 끼치지 않을 거고 인연 끊을 거라고요. 시부모도 남편처럼 저를 꼭 안아주시며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가 네 부모다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도 집안에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고생하며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통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길 바랐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딱 걱정했던 대로 우리 엄마는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돈 이야기부터 꺼내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고 시부모는 엄마의 이야기보다 저의 표정에 더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집은 몇 평으로 구해주실 거예요? 예물은 혹시 리스트 뽑으셨나요?
우리 애가 평생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아마 예물 봐도 잘 모를 겁니다. 제가 보고 골라도 상관없으시겠죠? 정말 말끝마다 돈, 돈, 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먹을 불끈 말아쥐고 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말들을 꾹 참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빤히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한번 웃어주시고는 엄마에게 말을 쏟아내셨어요. 예단비는 얼마 보내실 겁니까? 평소에 맞춰서 혼수는 잘해주실 수 있죠? 예단비요? 그런 이야기는 따로 물어본 적이 없는데 어차피 우리 딸이 모아둔 돈 있으니 거기서 예단비 할 거예요. 시부모님 얼굴이 확 굳어지시는데 저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말리고 있고 음식에 눈이 멀어서 밥만 쉼없이 처먹는 남동생을 보면서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저희 반반 결혼할 거예요. 집도 대출받아서 반반 나눠 갚을 거고 예단 예물도 없이 결혼하겠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저희가 하는 대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받을 건 받아야지. 내가 줄 게 없는데 뭘 받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냅다 소리를 지르니 엄마가 눈만 껌뻑하시면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분이 올랐는지 저한테 야 하시는데 아빠가 그런 엄마를 말리면서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예비 신랑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까지도 솔직히 가식으로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엄마를 말려줄 수 있는 게 아빠뿐이라 참았습니다. 엄마는 상견례 자리에 나와서도 저에게 받을 거 다 받아라, 우리도 뭐 좀 챙겨주고 해라 했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참견하지 말라고 했죠.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면서 소리치는 엄마를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서로 마주할 일 없이 엄마의 불만이 가득한 채로 결혼식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나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했지만 저는 엄마가 그렇게 투정을 부릴수록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넉넉하게 나왔고 집도 잘 구해서 혼수까지 잘 채워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을 6개월 정도 이어갔을까요? 뜬금없이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돈이 필요하냐고 동생이 사고 쳤냐고 하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착한 훈이가 그럴 일이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아니면 왜 돈이 필요하냐 했더니 엄마가 저에게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미리미리 암보험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척박해서 암보험 하나 가입할 생각을 못했다면서 저에게 돈 좀 빌려달래요. 저는 고민을 했지만 하나뿐인 엄마가 암이라는데 언제까지 제가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5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암 치료하는데 돈이 그렇게나 많이 필요한가 싶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어차피 아버지도 일을 하시고 있었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동생도 있는데 저한테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라고 하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게 느껴졌는지 엄마가 주절주절 하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도 뭐 수차례 해야 하고 입원비에 수술비까지 생각하면 5천만 원 정도 들 거라고요. 대출 받아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대기업 다니는 딸한테 그 정도 능력은 있지 않네요.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절대로 친정에 돈 안 갖다 주기로 약속했는데 엄마가 암이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흔들린다고요. 남편이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천륜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드리자고 했어요. 혹시나 장모님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출을 받아서 엄마에게 드렸어요. 꼭 병 고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는 치료를 받는다, 수술을 한다, 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엄마는 본인한테 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묻기가 좀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아빠가 왜 남이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친정에 찾아가서 엄마한테 엄마 암이라고 나한테 돈 가져갔잖아. 근데 아빠는 왜 몰라? 하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당황해하고 옆에 있던 아빠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치고 나한테 항암 치료며 입원비며 수술비까지 해서 5천만 원 대출받으래서 대출받아서 줬잖아. 아이고 가만히나 있지 정말. 네가 이를 다 키우고 망치는구나. 그래 나 암 아니다. 네 동생이 사업하고 싶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하니? 누나가 돼서 여태 동생 하는 모든 앞길을 막았으면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니. 이게 다 우리 집안 기둥이 살아야 잘 되는 거 몰라서 그래? 동생이 인쇄소도 진즉 때려쳤다고 하더라고요. 도무지 남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일하는 게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대요. 당연히 아빠는 반대했고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저한테 거짓말을 치고 돈을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누나가 있는데 초기 비용이 뭐가 걱정이겠냐고 하면서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동생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 순간 동생이 러닝 셔츠 하나 입고 배를 벅벅 긁으면서 까치집한 머리로 하품하며 나오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누나 왔어? 누나가 준 돈 잘 썼어. 누나 덕분에 나 큰 돈 벌 것 같아. 개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돈 갚아. 나도 그거 대출 받아서 준 거라고. 엄마가 암이라고 거짓말해서 준 돈이라고. 아이씨, 누나. 투자의 기본은 냅두는 거야, 어? 내가 코인 제대로 된 거에 시게 투자했으니까 2배로 불려줄게. 알겠지? 저는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걸 남편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빠는 저 대신 화를 내고 있었고 엄마는 그런 아빠한테 애 기죽이고 있다며 화를 냈고요. 결국 그 돈은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았죠. 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무조건 벌 수만 있겠습니까? 죄다 잃고 저한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정말 친정과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요. 남편은 저에게 5천만 원으로 인생 공부했다는 셈 치자고 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버릴까 하다가 남편이 극구 말려서 참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빠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일부라도 갚겠다고 저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아빠도 저에게는 방관자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그 돈을 그냥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아빠의 말이 진심일지 거짓일지 몰라도 저도 남편에게 미안해서 그냥 받았어요. 그러고는 정말 아빠와도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시댁에서는 경사가 났다면서 저를 위해 한약도 지어주시고 병원도 매번 같이 가주셨어요. 제 배가 티나게 불러올 쯤 저에게 친정에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고 저는 싫다고 했지만 시부도 저를 설득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손주가 생기면 달라지는 법이라고 연락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시댁의 설득에 결국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신했다고?
4개월인데 이제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사돈댁에서 뭐 해줬니? 가방이나 하나 받아와라. 엄마가 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이번에 C사 신상백 샀다는데 너무 예쁘더라. 나도 네 덕에 명품백 한번 들어보자야.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딸이 임신했다는데 가방 사달라고 조르라는 사람이 엄마가 맞습니까? 심지어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요. 저는 정말 엄마 같은 엄마가 될까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꼭 받아야 할 임신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친정 식구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야말로 연락을 끊겠다고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남들은 친정에서 몸조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를 돈으로만 보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엄마가 진짜 내 엄마가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늘 엄마는 진짜 나를 배 아파서 낳았어? 하고 물어보면 시덥지 않은 소리 한다고 자리를 피했던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나고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신생아들 크는 속도는 눈에 띄더라고요. 매일같이 모유를 먹이고 아이 트림을 시키고 정말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 품 안에서 배불리 먹고 잠든 아이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 엄마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아이가 돌이 지나고 저는 모유 수유를 끊었습니다. 아이 이유식을 시작하고 분유를 번갈아가며 먹이고 늘 배불리 먹는 아이를 보며 행복했어요. 그렇게 한 1년쯤 더 지나서 제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유선이 막혀서 혹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유방암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다행히도 제가 가슴 마사지를 한다고 매일 만지다가 알게 된 터라 완전 초기였고 항암 치료만 해도 충분히 줄어들 거라고 했어요. 수술도 어렵지 않은 위치라 운이 좋다고도 하셨고요. 시부모님이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는데 저 괜찮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도 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우리 부모도 나를 잡고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모자란 며느리도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뭉클했어요.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람 불면 날아갈까 제 손을 꼭 잡고 부모님 대신 저와 함께 병원을 다녀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하면 안 되는데 마음에 병이 있어서 이랬나 보다 하시는데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일이라 아빠에게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유방암이래요. 수술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이야기를 드려요 하고요. 아빠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조금 훌쩍이는 것 같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낮게 깔린 목소리로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애기도 보여줄까 싶어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어요. 아빠는 손자가 오니 신이 나셔서 아이 보느라 정신이 완전히 팔리셨죠. 우리 남편은 아빠 옆에 붙어서 아들의 재롱을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살짝 부르더니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되긴 했습니다. 너 암이라며? 보험금 얼마 나온다니? 네 동생 완전 다 죽어간다. 투자 그거 망해가지고 아빠도 네 동생 얼굴을 안 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일어설 수 있다는데 좀 도와주렴. 그게 암 걸린 사람 앞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딸이 아프다는데. 보험금을 동생에게 투자하라는 게 정말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죽어가는 사람은 나고 동생은 그 사이에 살이 더 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정말 참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지랄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제가 큰 소리를 내면서 다 말했어요. 나한테 돈 빌려간 게 얼마인지는 알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진짜 내 친엄마가 맞아? 새엄마도 나한테 이러진 않을 것 같아. 어떻게 아픈 딸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예, 나도 내가 뭐 너 키우고 싶어서 키웠니? 방에서 헐레벌떡 나온 아빠가 엄마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더군요. 우리 남편도 아이를 안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에서 뛰쳐나왔고요. 제가 빨개진 눈으로 씩씩거리고 있으니 슬그머니 제 옆에 서주었습니다. 뭘 조용히 해? 내가 틀린 말해요? 돈 좀 달라는 게 왜? 딸도 아닌 거 평생 키웠으면 돈 좀 받아도 되지. 왜 나만 나쁜 년만 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 딸이 아니라고? 그래 이년아. 너 태어나자마자 네 엄마 죽고 너네 친할머니가 나랑 네 아빠 중매 서서 결혼한 거야. 나라고 애 딸린 호랩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했겠어? 내가 너 키워준 걸 고맙게 생각해. 그 말에 저도 남편도 손만 벌벌 떨었습니다. 어쩐지 아빠가 저한테 계속 미안해 하시는 게 이상했어요. 엄마가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아빠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바람에 내 혈관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모든 게 다 제 탓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엄마, 아니 새엄마가 저를 향해 다가오더군요. 예, 너 때문에 내가 팔자에도 없는 과부가 됐다. 네 아빠 그리 죽고 이제 나는 어찌 살겠니? 네가 우리를 좀 책임져야겠어. 그게 키워준 값 갚는 거라 생각해. 이 미친 아줌마야. 키워주면 다 엄마야? 그리고 내 자랄 동안 뭘 해줬다고 키워줬대?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던데 어쩜 그 말이 딱 맞니?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잖아. 우리 아들만 챙겨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 이제 은혜를 갚으란 말이야. 나 아줌마한테 은혜 입은 거 없어. 내 친엄마도 아닌데 내가 왜 당신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 잘난 아들 새끼 데리고 재미나게 살아봐. 앞으로는 우리 얼굴 보지 말고. 알겠어? 새엄마는 아빠의 납골당 앞에서 저에게 죽이려니니 뭐니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웃으면서 당신이랑 인연을 드디어 끊게 돼서 기쁘다고 침까지 칵 뱉었습니다. 아빠의 납골당 앞에서 이런 소란을 일으킨 건 죄송스럽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끝까지 아나무인으로 굴던 새엄마가 저를 찾아온 건 장례가 끝난 지 2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저에게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빌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빠의 사망보험금이며 모든 보험의 수혜자가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수억의 보험금이 전부 제 몫이 된 거예요. 엄마는 그 돈 달라고 그러고 저는 못 주겠다고, 절대로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깽판 부리고 남동생은 저 스토킹하듯 쫓아다니고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특히 남동생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며 사진으로 남겨놨던 게 발각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도 결국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정황 증거가 밝혀지며 모자가 나란히 징역 1년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이 끝나는 날 남편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차별받았던 일들도 생각나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향한 범죄를 계획했는지 소름까지 돋아나서요. 어떻게 친딸은 아니지만 갓난아기 때부터 지켜보고 한 집에 살던 아이에게 그런 범죄를 계획했는지
저는 모든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휴대폰 번호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시댁 도움으로 이사까지 마치고 나니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네요. 비록 저에게 아빠는 끝까지 방관자였지만 보험금이라도 남겨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남긴 하더라고요. 이 돈으로 제 하나뿐인 아들 잘 키우며 남편과 행복하게 시부모님의 노후를 편안하게 챙기며 살 겁니다. 아무리 남의 딸이라지만 마음으로 받아주신 시모도 있는데 평생을 살아도 새엄마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을 것 같네요. 제가 당한 일은 아마 제 평생이 가도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털어놓기도 부끄러운 일이라 꽁꽁 숨길지도 모릅니다. 섞인 핏줄이라도 동생인데 저를 스토킹하고 제가 잘못되기만을 빌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무섭네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아무리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반평생을 부대끼며 살았어도 가족이 될 수 없는 관계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이 된 지 몇 년 안 된 우리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더 가족처럼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제가 당한 일들을 모두 아시고 우리 시부모님이 얼마나 제 걱정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평생을 옆에서 제가 보필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챙기면서 살 겁니다. 그들과 함께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보고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2살 여자입니다. 저는 비혼주의고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왜 비혼주의가 됐는지, 왜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까 해요. 사실 저에게는 남모를 가정사가 있는데요. 미혼모셨던 엄마는 할머니와 함께 온갖 굳은 일은 마다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셔서 원래 저한테는 아버지가 없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저는 늘 할머니와 엄마, 가끔은 아빠라는 존재가 부럽기도 했지만요.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인지 아버지의 빈자리를 금방 잊고 지냈답니다. 어렸을 적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나이 많은 외할머니가 저를 홀로 키우셨거든요. 할머니는 엄마 아빠 없이 자란 티 나면 안 된다며 부족함 없이 키우시려고 식당에서 일도 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며 집에서 종이를 접는 부업까지 하시면서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저 혼자밖에 없음을 몸소 깨달으며 평생 쏟을 눈물을 그날 다 쏟은 것 같아요.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슬픔을 겨우 가라앉히며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 베넷 저고리가 담긴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김도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주소가 적힌 종이, 그리고 할머니의 편지가 담겨 있었죠. 아람아, 할미다. 아마도 아람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할미는 이 세상에 없을 게야. 이 할미가 너를 두고 떠나서 미안하고 앞으로 힘들게 살아갈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진단다. 살다가 정말 힘이 들 때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 때 꾹 참고 빨간 주머니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려무나 너에게 도움이 될 게야. 이렇게밖에 이야기해 줄 수 없어서 그것 또한 미안하구나.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겨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정말 저 혼자 살아가야 했기에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엄마와 할머니는 일가 친척도 없었던 터라 앞으로는 저 혼자 먹고 살아야 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작은 박스는 장롱 구석에 더 열어볼 겨를도 없이 장롱 속 깊숙이 처박아 두고 점점 잊고 살게 되었죠. 할머니가 남겨주신 엄마의 사망보험금과 일을 하시며 어렵사리 조금씩 모아두신 2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남은 고등학교 학비와 방세를 내며 지낼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제 사정을 아는 구청 직원의 도움으로 구청에서는 쌀과 반찬을 지원해 주시고 하셨고요. 학교에서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다행히 학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도 있었죠. 평소에 할머니와 자주 왕래하던 이웃집 할머니들도 저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며 살뜰히 챙겨주신 덕에 저는 밥 잘 먹고 무탈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어렵사리 생활을 하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봄,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예비 남편은 학교에서 알아주는 모범생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대대로 변호사, 검사, 판사를 배출한 법조계 집안이었습니다. 엄격한 집안 규율과 강압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공부를 해야만 했죠. 부잣집 도련님 같지 않게 다정다감한 말투와 세심하고 배려 있는 행동까지.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서는 예비 남편의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자자했죠. 몸에 배인 매너하며 생긴 것도 이목구비도 뚜렷하게 생겼고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님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랄까. 누가 봐도 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문턱 같았지만 옆자리 짝꿍까지 되다 보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죠. 나도 처음에는 강요하는 부모님이 싫었어. 근데 생각해보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연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싶기도 해.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겠지. 그래서 나는 꼭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법조인이 될 거야. 다운이 너도 알겠지만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대학을 공부할 형편이 되질 못해. 그래서 나는 바로 취업 준비를 할 거야.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너 변호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내조할게. 지금도 충분히 도움받고 있는 걸. 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너랑 대화하고 나면 신기하게 괜찮아진다? 그래서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 항상 고맙게 생각해. 내가 변호사 돼서 너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거야. 믿어줄 거지? 말이라도 고마워. 당연히 믿지. 그리고 우리 사이에 빚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힘들고 지치면 언제든지 나한테 기대도 좋아. 내가 늘 옆에 있어줄게. 그렇게 예비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내노라 하는 대학의 법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앞으로 먹고 살 것이 더 큰 문제여서 저에게 대학 진학은 사치였고 대학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대학 등록금이며 학비, 생활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어서 저는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하곤 했지만 우연히 좋은 기회로 한 디저트 카페에 취직이 되었고 이 디저트 카페에서 일한 것을 우연으로 저는 디저트, 커피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예비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엄격한 집안이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오로지 고시에 몰두하라며 다른 요인에 방해받지 않게 집에서 교육비 이외의 금전적인 지원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을 예비 남편에게 주며 이것으로 생활하고 보태주었죠. 어러머,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받니? 내가 정말 사법고시에 보란듯이 합격하면 부모님한테 너부터 인사시킬 거야. 우리 이 시기만 무사히 지나면 결혼하자. 약속할게. 다운아, 그렇게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지금은 고시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는 공부만 해. 내가 어떻게든 옆에서 열심히 뒷바라지 할 테니까 부모님 기대 저버리지 말고 열심히 해. 그래야 부모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지. 힘들어도 조금만 고생하자. 응?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의도 듣고 해야 해서 바빠질 텐데 더 바빠지기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나 먼저 드리자. 사법고시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날짜 잡고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자고. 말 나온 김에 이번 주 주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 어때?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예비 남편은 부모님께 저를 미리 소개시켜주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만들었죠. 저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다 보니 상당히 긴장되고 가슴이 떨려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옷가게에서 평소 잘 입지도 않던 단정하고 깔끔한 원피스까지 구매해가며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상당히 화가 난 표정을 지으셨고 시아버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들었다 놨다 할 뿐이셨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하고 예비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이때다 싶어 저에게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예, 너처럼 보잘것없는 애가 우리 다운이 짝으로 가당키나 하니? 너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우리 다운이랑 붙어있는 거야? 없이 사는 것도 정도 것이지 돈 냄새 맡고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마라. 너는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아. 어머니, 저 다운 씨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다운 씨한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제가 내조 잘할게요. 제가 더 노력할 테니 너무 밉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예비 남편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끼긴 했지만 저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공부도 해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더 미운 털이 박힐 것 같았기 때문이죠. 예비 남편이 괜히 저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저만 참으면 될 일이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예비 남편이고 많이 노력해야겠지만 사랑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밤낮 없이 일하며 예비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먹이고 싶어 삼시세끼 밥을 꼬박 해줬고요. 감기라도 걸릴까 배에 무, 양파, 대추를 넣고 달인 물까지 챙겨주며 살뜰히 내조한 결과 결국 사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쾌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강남에 있는 중견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예비 남편은 변호사로서 만족스러운 첫 출발을 하게 됐죠. 아람씨 벌이도 어느 정도 되는 데다가 카페 경력 7년이면 창업하고도 남는데 그동안 배운 것도 있고 경험도 많이 쌓였으니 창업을 알아보는 게 어때? 에이, 사장님, 너무 앞서 나가셨는데요. 저는 아직 돈도 더 벌어야 하고 제 주제에 무슨 카페 창업이에요. 사장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일개 직원이에요. 저는 아직 사장님 카페에서 더 일하고 싶다고요. 나야, 물론 아람씨 직원으로 계속 두고 싶지. 아람씨 디저트 만들거나 커피 내리는 거 보면 여느 파티시에 못지않게 감각도 있고 그 능력이 아까워서 내가 아끼는 마음으로 말해주는 거라고. 다시 생각해봐도 직원으로만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란 말이야. 제가 과연 카페를 차리면 사장님만큼 번창할 수 있을까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저 배우기만 했지 제대로 된 자격증도 없는걸요. 그게 뭐가 문제야? 자격증이야 실력 좋으니 한 번에 떡 붙을 거고 아람씨 실력이면 어딜 가든 성공하고도 남는 실력이란 말이야. 주눅 들지 마.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꼭 자격증으로만 사람의 수준을 판단한다니까. 아람씨, 내가 도움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창업 준비해보는 게 어때?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된 지 7년 차가 되었을 때 사장님은 저에게 이제는 창업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물으셨죠. 때로는 딸처럼 다정하게 챙겨주시기도 하고 디저트와 커피를 배울 때는 엄격한 선생님이셨고 저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던 사장님은 저에게 아낌없는 가르침과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며 창업을 권유하셨어요.
모아둔 돈이 제법 있긴 했지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사장님의 도움으로 카페 창업을 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뒤 예비 남편의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예비 남편에게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자며 연락했죠. 자기야, 며칠 뒤면 자기 생일이잖아. 그동안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만났잖아. 자기 생일날 데이트 어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예전에 자주 가던 고깃집 갈까? 자기 생각은 어때? 나 그날 지인들이랑 약속이 있거든. 로펌 근무하면서 알게 된 동료들인데 생일이라고 하니 모임을 하자네. 아마 아람이 너랑은 따로 봐야 할 것 같아. 선배 변호사들도 오고 회사 사람들도 오는 자리라 되게 중요하거든. 알잖아. 사회생활 초반이 중요한 거. 그래? 어차피 생일이니까 자기 동료들이랑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나는 딱히 불편하진 않은데. 같이 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서로 인사도 하고 말야. 자기 생일이라 모이는 거라며. 약속 장소 알려주면 내가 그날 그리로 갈게. 아니, 아람아. 내가 그날 동료들이랑 먼저 약속했다고 했잖아. 그 자리에 선배들도 오는데 중요한 자리란 말이야. 적당히 알아들어야지. 왜 이래? 사람 짜증나게. 왜 신경질을 내고 그래? 사람 무안하게. 뭐 하는 수 없지. 알겠어. 다음에 따로 날 잡아서 보면 되지 뭐. 또 연락할게. 바쁜데 연락해서 미안해. 고생하고. 갑자기 화를 내는 예비 남편의 목소리에 내가 잘못한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고 싶어 다음날 남자친구가 일하는 로펌 앞으로 찾아갔죠. 평소에 장난도 많이 치고 이벤트를 좋아하던 예비 남편이라 좋아할 것 같았어요. 제가 직접 만든 귀여운 모양의 쿠키와 케이크, 여러 가지 디저트와 커피를 사들고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저 멀리 예비 남편이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다운씨라고 소리치고 손을 흔들며 아는 척을 했죠. 그러자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더니 저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거야? 일 때문에 밥도 겨우 먹는데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그랬어. 사람을 참 난감하게 만드네. 내가 눈치 보여서 회사 생활 잘하겠어? 뭐? 난감해? 자기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자기 생일이라고 생일날 못 만나서 내 딴에는 축하해주려고 온 건데. 너무한다. 길게 있다 갈 것도 아니고 이것만 전해주고 가려고 했어.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딱딱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니? 왜 연락도 없이 왔냐며 면전에 대고 버럭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는 통에 약간의 실랑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와 디저트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제가 손수 만든 케이크는 뭉개져 먹지도 못하게 디저트들은 구겨지거나 산산조각 났어요. 심지어 쏟아진 커피와 섞여진 탓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죠.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은 멍하게 서 있는 저를 두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지나가던 동료들과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동료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릴 것만 같았어요. 다운씨, 저 여자가 자기 대학생 때부터 뒷바라지 해줬다는 사람이야? 다운씨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눈이 좀 났구나. 의외인데? 나 무슨 한편의 드라마 보는 줄 알았지 뭐야.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짓거리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서 있는 제가 초라하고 멍청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눈물을 머금고 버려진 디저트와 커피들을 정리하고 쓸쓸히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사용할 재료 손질, 커피 원두 상태 확인 등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퇴근을 앞둔 저녁 시간 로펌 앞에서 나에 대해 함부로 말을 건넸던 여자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그 여자는 일부러 저를 보러 온 거라며 커피 한 잔을 내어달라 했어요. 저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가능하냐며 묻는 겁니다. 귀티가 잘잘 흘렀고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그러면서 다리를 꼬더니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김아람 씨? 나는 이수윤이라고 해요. 보셨다시피 다운 씨 동료 변호사고요. 이야기는 대충 들었는데 다운 씨랑 나 이미 연수원 시절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이예요. 집안끼리도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약혼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저는 대뜸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어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만나왔는데 갑자기 약혼녀의 결혼이라뇨.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시선을 떨구자 그러더군요.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그이한테도 이야기 들었어요. 뒷바라지 해준 건 고맙지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요? 아람 씨 아니어도 이미 집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사람인데 진짜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만났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예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뭐가 어찌됐건 아직 만나는 사이라고요. 당신이 뭔데 우리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해. 김아람 씨, 당신도 얌전한 사람은 아니군요. 성질도 부릴 줄 알고. 여기 1,000만 원이에요. 이제 더는 다운 씨랑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고 그래봤자 당신은 고작 불륜녀일 뿐이야. 내 말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게 던지듯이 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말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반포기 상태로 언젠간 연락이 오겠지, 아니겠지 하며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예비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가 오더군요. 청첩장과 함께요.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린다며 미안하다고 말이죠. 저는 그대로 있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며칠 뒤 결혼식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보기 안 좋은 건 알지만 붙잡고 싶었어요. 식장에 나타난 저를 발견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셨죠. 저는 예비 남편을 보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돌아와 달라고.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직도 스토커짓 하고 다니는 거야? 이제 그만하라고 했잖니. 돈까지 받았으면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거야? 저기요, 여기 경찰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경찰을 불러 결혼식장 밖으로 내던지다시피 해서 쫓겨났고요. 졸지에 전 남친을 스토킹하며 결혼식까지 찾아온 미친년이 된 저는 비참해진 제 모습을 보며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혹시라도 예뻐 보이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오랜만에 한 화장은 번질 대로 번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정말 제가 봐도 가관이었거든요.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을 정리하는데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작은 상자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박스 안에 놓여있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발견한 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고 궁금증이 생긴 저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궁궐 같은 부잣집 저택이었습니다.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는데 어떻게 왔냐는 물음에 제 이름을 대며 김도진이라는 분을 만나 뵈러 왔다고 하니 문을 열어주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중후하고 인자한 모습의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누가 나를 찾아왔다길래 손님이니까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나를 어떻게 아는 분인가요? 저는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성함은 이선영이고요. 저는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셔서 부암동 근처에서 할머니가 홀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이사를 가기 전에 짐 정리를 하며 할머니 유품을 살펴보는데 이름과 주소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잠시만, 누구라고요? 엄마 이름이 이선영. 그럼 그럼 아가씨가 내 딸이란 말인가?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엄마 성함은 이선영이고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와 둘이 살았고, 할머니도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셔서 지금은 저 혼자고요. 저희 어머니와 아시는 분인가요? 차 한잔을 하며 제 이름과 엄마, 할머니의 이야기, 살던 곳의 이야기를 하니 가만히 듣던 중년 남성이 찻잔을 떨어뜨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 중년 남성은 바로 제 친아버지였던 거예요.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아 쉽사리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친아버지라는 분이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엄마는 아버지와 대학 시절 만나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에 빠지셨대요. 아버지 집안에서는 가진 것 없고 부족함이 많은 엄마를 완강히 반대하셨답니다. 두 분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는 반강제로 군대를 가게 되셨고 전역을 하자마자 숨 쉴 틈도 없이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오르셨어요. 엄마는 당시 저를 임신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처음에는 알리려 했으나 자신 때문에 미래가 창창한 사람 발목 잡히게 할 수는 없다며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저를 낳아 기르신 거였고요.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너희 엄마를 다시 만나려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사람을 시켜 겨우 선영이가 있는 곳을 알아내 찾아갔지만 할머니가 엄마는 없다며 절대 못 만난다고 나를 막으셨지. 그동안 한 번도 엄마나 할머니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엄청 당황스럽네요. 정말 제 친아버지가 맞으세요? 미안하다. 선영이한테 딸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단다. 다시 찾아간 뒤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이사를 가버린 뒤였어. 어떻게든 선영이를 만나려고 수소문했다. 우연히 대학 동창 녀석이 얼마 전에 선영이 장례식에 다녀왔다며 이야기하길래 그 길로 어렵사리 다시 찾아갔지. 그때는 또 이미 죽고 없는 사람 뭐하러 찾느냐며 매몰차게 대하시더구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정말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죠. 할머니께서도 살아생전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적도 없고 갑자기 나에게 친아버지가 생긴 터라 어찌할 바 몰라 그저 어버버하고 멍한 표정을 짓는 게 전부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던 시절이 생각나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돌아가신 엄마와 할머니가 생각나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널 찾아갔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아버지 된 도리를 하고 싶은데 너만 괜찮다면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살지 않겠니? 내가 그동안 해주지 못해 죄스러운 마음뿐이란다. 지금까지 저 혼자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혼자 살 거예요. 평생 아는 척도 안 하다가 다 죽고 없으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속되던 어느 날 일하는 카페로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되니 그동안 못다한 아버지 노릇을 하게 해달라며 계좌로 5억이라는 돈과 강남의 건물을 증여한다는 서류, 그리고 한도 없는 카드를 주셨죠.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것저것 원하는 것 모두 하라시는데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큰 돈을 본 것도 처음이라 그저 눈만 꿈뻑꿈뻑 할 뿐이었어요. 제가 면전에 대고 너무할 정도로 화를 내고 온 것 같아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마음은 감사하지만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 생각했죠. 돌아가신 엄마나 할머니도 더 이상 제가 힘들게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버지께 받은 재산으로 디저트 카페 창업을 위해 알아보러 바쁘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나이도 어리니 창업도 좋지만 해당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시며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별의 슬픔을 잊기 위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좋은 기회로 프랑스 파티시의 육성 전문기관으로 2년간의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년 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한 카페는 인터넷에서 연예인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도움이 컸고 예비 남편이 다녔던 회사 근처라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전 어렵사리 이룬 제 꿈을 위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강남에 증여받은 건물 1층에 카페를 차렸는데 맛집으로 소문이 나며 인터넷으로도 많이 알려지게 됐죠. 어느 날 매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람아, 그동안 잘 지냈어? 많이 변했네. 그렇게 원하던 카페도 차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너 그렇게 보내고 나 정말 많이 후회했어. 이제라도 날 다시 봐줄 수는 없겠니? 뭐? 야, 이다운. 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오고 난리야. 그렇게 매몰차게 너 10년 가까이 뒷바라지 해준 여자 버리고 나서 돈 많은 집 여자랑 결혼할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나랑 다시 시작하재? 너 지금 나랑 불륜하자는 거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나 너무 힘들었어. 그 여자네 회사 도와주다가 우리 집도 망하고 나 지금 로펌에서도 잘려서 많이 힘들다. 기댈 곳이 없어. 나랑 다시 시작해줄 수 없겠어? 알고 보니 그 여자 집안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비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는 거예요. 예비 남편의 집안도 비자금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 예비 시아버지가 법정 구속되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전 예비 남편과 그 여자는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로펌에서 잘려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만히 듣다 받을 벌을 마땅히 받은 거라며 소리치고 가게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예비 남편은 다시 재결합하자고 잘못했다며 며칠을 찾아와 빌고 또 빌더라고요. 아버지 회사도 강남 부근이라 가끔 오셨는데 우연히 아버지를 본 전 예비 남편이 저와 아버지 사이를 알고 검은 속내를 내비치며 더 매달렸어요. 사람이 돈 앞에서 그렇게 비굴해지는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예비 남편을 보는데 정말 처량하고 없어 보였거든요. 아직 아버지는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셨지만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 사람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라고. 필요할 때 실컷 뒷바라지 해주니 쓸모 없어지니 버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네 집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 나 없이 자랐다고 얼마나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는데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재활용품 취급당하며 살 이유 없어. 그러니 꺼지란 말이야. 지치지도 않는지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안 나가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것을 직원을 시켜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철창에 갇히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꼬리를 내리며 황급히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웠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겨우 진정되나 싶었는데 이번엔 예비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카페를 찾아왔어요. 집안이 쑥대밭인데 잔뜩 힘을 주고 온 모습이 가소로웠습니다. 예, 넌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으면서 왜 아무런 말도 안 했니? 내가 다시 잘 되게 해줄 테니 너희 아버지한테 말해서 작은 변호사 사무실 하나라도 차려달라고 말해봐. 변호사 남편 두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저기 어머니, 아니 아줌마, 어디서 뻔뻔하게 여길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말 배운 것 없는 티내시네요. 지금 저한테 이럴 처지가 되세요? 이럴 시간에 댁 아드님이나 간수 잘하시고요. 함부로 짓거리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뭐? 너 말 다 했니? 이게 부모 없는 게 우리 귀한 아들 만나는 거 조용히 눈 감아줬더니 이제 와서 돈 많아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저기요. 돈이 없으면 일해서 벌 생각을 해야지 기생충처럼 왜 이제 와서 들러붙어요? 아줌마는 자존심도 없어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으니 조용히 돌아가세요.
제가 예전같이 주눅든 모습도 아닌데다가 부탁을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 제 얼굴에 물을 끼얹고 거기에 모자라 뺨을 한 대 치는 게 아니겠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을 몸소 겪게 된 저는 이때구나 싶어 예비 시모에게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년이라며 소리치며 악다구니를 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꺼지세요, 제발. 어른이라서 대우해줬더니 없이 자라서 보탬이 안 된다며 저 버릴 땐 언제고. 이제 돈 많아지니까 며느리 삼고 싶어요? 진짜 양심도 없네요. 부부가 같이 감옥살이 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지란 말이야. 악재는 한 번에 다가온다 했던가요? 며칠 조용하다 싶더니 예비 남편과 결혼했던 그 여자가 카페로 찾아옵디다. 정말 지긋지긋한 상황에 치가 떨렸어요. 이번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드러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커피까지 내주며 대화를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같이 돈 이야기를 하대요. 저에게 준 1,000만 원,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돈 없이 살아봤고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저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저에게 돈 봉투를 집어던지던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간 걸까요? 돈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하고 괘씸했지만 하도 찾아오니 오히려 측은지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돈을 다시 돌려줄 이유도 이 사람들을 상대할 이유도 없었기에 저는 듣는 척만 하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새어나오는 비웃음을 겨우 참을 뿐이었죠. 이봐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내 사정 좀 봐줘요. 그 1,000만 원 다시 돌려줘요. 다운 씨한테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저 하나 살려준다 생각하고 1,000만 원 다시 돌려줘요. 듣자 하니 진짜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다운 씨부터 어머니 그리고 당신까지 세트로 난리 부르스네요. 요즘 내가 너무 재밌어 죽겠어요. 아니, 아무리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왜 이렇게 비굴해졌어요? 제발 이렇게 빌게요. 1,000만 원 다시 돌려줄 때까지 안 일어설 거예요. 나를 봐서라도 그 1,000만 원 돌려주세요. 그 여자는 정말 1,000만 원을 받아가려는 속셈이었는지 제가 무시하고 직원 휴게실로 가려 하자 뒤에서 제 머리를 확 낚아채며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욕설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카페 안에 손님들도 있고 시끄러워져 봤자 좋을 게 없어서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치고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았죠. 결국 손님 중 한 분이 놀래서 신고를 해주셨고 경찰이 온 뒤에야 제 머리채를 놓고 끌려나갔어요. 예상은 했던 상황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탓에 저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없는 거 보태줬더니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야? 너 지금은 내가 이렇게 그냥 가지만 두고 봐. 후회하게 해줄 거야. 한 번만 더 오면 접근금지 명령에 나한테 그동안 줬던 모욕감 그리고 지금 돈을 갈취해 가려던 것까지 모두 신고해서 싸그리 감옥에 쳐넣을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아? 궁금하면 어디 해보시던가. 정말 미친 여자처럼 저한테 악다구니를 쓰는데 저도 같이 소리치며 엄포를 놓았죠. 그 뒤로 다행히도 카페로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악바리 소리까지 들어가며 돈을 아껴 예비 남편을 뒷바라지해준 시절 허무하게 지나가버린 20대 청춘이 자꾸 생각나 서러움에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예비 남편은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하고 카페 앞으로 자꾸 찾아오는 통에 업무가 방해가 되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우선 카페에 있는 CCTV 기록 내용을 모두 다운받아서 증거로 모았습니다. 그들을 업무 방해죄, 모욕죄, 협박죄 등의 명목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요. 아버지는 모르고 계셨던 일이지만 저 혼자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결국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시며 그들을 당장 잡아 감옥에 쳐넣겠다고 화를 내셨죠. 아람이 너는 그동안 왜 말을 안 하고 있었니? 이 아버지가 뒤에 있는데 뭐가 무섭다고 혼자 끙끙대고 있었어. 내 이것들을 그냥
김비서, 당장 집으로 김 변호사 오라고 해. 당장. 아버지의 회사의 고문 변호사님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 접근 금지 명령도 요청했고요. 각각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받았는데 자신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돈에 허덕이며 버티던 그들은 먹고 살 여윳돈마저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저에게 찾아와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카페도 안정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주변 맛집, 인테리어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의류 쇼핑몰 잡지사에서 사진 촬영을 하러 장소 협찬을 하기도 하고요.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오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게 되었죠.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들러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아람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결혼을 생각해보는 게 어떠니? 나이도 나이인지라 30 되기 전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한다면 좋은 자리로 알아봐 줄까?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저는 결혼의 뜻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 혼자가 좋아요. 일을 하는 것도 재밌고 많이 즐겁거든요. 차라리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아버지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찾는 데는 제격이지. 언제나 너의 뜻을 존중해 주마. 혹시라도 생각이 바뀌면 말해주렴. 좋은 혼처를 알아볼 테니. 네, 그럴게요.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려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든 앞으로는 저만을 위하며 살아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물론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선택에 있어 후회는 없습니다. 아, 그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물론 그들과 사이좋게 합의하고 고소는 없던 일로 하며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아버지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분명 언제든 다시 덤벼올 것이라면서요. 결국 고소를 취하지 않았고 저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허무하게 지나가버린 제 20대 청춘을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저 몰래 카페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직원이 신고를 해 결국 가중처벌되어 법정 구속이 됐고요. 현재 두 모자와 그 약혼녀는 감옥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기억이지만 이 또한 인생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저는 당분간은 카페를 운영하며 체인점도 내볼 생각입니다. 조금 바쁘게 지내보려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네요. 이 슬픈 세상에서 슬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슬픔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밖에 없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당장에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행복해진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명언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슬픔이 내게 다가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이죠. 앞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며 지난 과거는 다 잊고 미래의 저를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 해요. 저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거든요.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도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